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 바로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 그리고 개인 간 거리 두기죠. 실제로 국제의학저널인 랜시스에 따르면 사람 사이의 간격을 1m 띄우면 감염 위험이 82%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다 마스크를 쓰면 감염 위험을 85%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개인 간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11,8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오늘도 서울 상황실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지난밤 주요 내용들 또 현재까지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서효성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전국 코로나19 확진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소폭 줄어들기는 했지만 어제도 여전히 두 자릿수 증가폭을 유지했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11,814명으로 전일 집계 대비 38명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38명을 발생 원인별로 보면 지역 발생이 33명, 해외 유입이 5명이었습니다. 이 지역 발생 환자를 다시 지역별로 분류하면 서울이 22명, 경기 7명, 인천 4명 등 모두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273명으로 유지돼서 평균 치명률 2.31%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서울시 상황은 어떤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서울에선 어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37일 만에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저녁 6시 기준 서울의 확진자는 모두 1,014명으로 1,000명대에 처음으로 진입했습니다. 발생 원인별로 보면 어제도 건강용품 방문 판매업체 리치웨이와 양천구 소재 탁구장, 수도권 개척교회와 관련된 확진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리치웨이와 관련해서는 어제 9명의 확진자가 추가돼서 어제 저녁 6시 기준 관련 확진자는 서울에서만 39명, 전국에서는 최소 6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제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가 급증한 건 리치웨이 방문자이자 중국 동포교회 쉼터에 거주하는 구로구 54번 확진자로 인한 집단 감염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 구로구 54번 확진자는 리치웨이를 방문한 뒤 이달 3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가 지난 6일 무증상 상태로 검사를 받고 그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로구 측은 구로 54번 환자가 확진된 그제 이 중국 동포교회 쉼터 거주자와 교회 관계자 등 36명을 대상으로 긴급 전수 검체 검사를 실시했고 그중 8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확진된 구로구 57번부터 64번 확진자는 모두 쉼터 거주자들로 외국 국적입니다. 구로구는 확진자들을 격리병원으로 이송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도 임시 격리생활시설에 입소시켜서 2주간 자가격리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또 쉼터 거주자를 포함한 중국 동포교회 신도 150여 명의 명단도 확보해서 지금 교회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양천구 소재 탁구장과 관련해서는 서울에서 29명이, 수도권 개척교회와 관련해서는 27명, KB생명보험 관련은 12명의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예,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집단 감염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서울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하거든요. 우선 서울 소재의 탁구장 350여 곳에 운영 자제 권고가 내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어제부터 서울 소재 탁구장 350여 곳에 운영 자제 권고와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미 실내 체육시설 중 격렬한 운동이 따르는 GX 프로그램은 고위험 시설로 운영 자제 권고가 내려진 상태라면서 탁구장을 포함한 해당 시설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서울 양천구가 탁구장 등 고위험 실내 집단
집단 운동시설에 집합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이달 20일까지 관내 고위험 실내 집단 운동시설의 운영 자제를 강력히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불시 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강력 행정조치가 내려집니다. 이 불시 점검은 내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실시됩니다. 또 리치웨이를 비롯한 서울시내 각종 방문 판매 업체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는데요. 박원순 시장은 향후 별도 명령 시까지 방문 판매 업체의 명칭을 불문한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시에서 유흥업소부터 시작해서 운동시설 또 방문 판매 업체까지 강력하게 대처에 나서는 한편 또 경제 지원책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공연업 회생 프로젝트가 어제부터 신청을 받았다고요? 네, 코로나19로 폐업과 실직 위기에 처한 공연예술업계를 지원하는 서울시 공연업 예술회생 프로젝트 접수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공연예술단체와 기획사에 인건비를 비롯한 공연 제작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둔 공연예술단체나 기획사 가운데 다음 달부터 12월 사이 공연이나 무대가 예정되고 있는 단체면 신청할 수 있고요. 연극과 음악, 국악, 무용, 뮤지컬, 아동, 청소년 공연 등 전체 6개 분야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접수는 오는 17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서효선입니다. 네, 서효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TBS 보도본부의 강세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앞서서도 언급이 잠깐 됐습니다만 이 수도권 중심의 집단 발병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클럽, 물류센터, 탁구장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대형 놀이공원이 문제가 됐어요. 네, 이 롯데월드를 방문한 고3 학생이 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대형 놀이공원이 또 다른 이 집단 발병의 고리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우려는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더 주의가 필요한데요. 국내 최대 테마파크인 에버랜드 상황은 어떤지 먼저 이혜진 기자의 리포트를 보고 오겠습니다. 에버랜드 주차장. 개장한 지 2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차들로 가득합니다. 놀이공원 안의 상황은 어떨까? 안전거리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놀이공원 곳곳을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시속 104km를 달리는 인기 놀이기구의 대기줄은 거리 두기를 찾기 힘들고 놀이기구에 탑승한 사람들도 뛰어앉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맹수들을 보기 위한 41승 사파리 버스 역시 빈자리는 4석뿐이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무의식 중에 조금 안 지켜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재가 좀 이루어지기가 사람 인원수도 많고 그러니까. 야외에 마련된 푸드코트의 앞뒤 의자 간격은 사람이 지나다니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퍼레이드를 기다리는 사람들 역시 밀집해 앉아 있는 데다 더운 날씨 탓에 마스크를 벗은 사람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전문가들은 불특정 다수가 찾는 놀이공원일수록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놀이공원 등과 같은 그런 공공장소에서는 그 무증상 감염자들이나 그 잠복기 중에 있는 환자들이 다수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2m 안에 있게 된다면 그 이제 비말로 인하여서 이제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이 입장하는 놀이공원. 확진자 방문뿐만 아니라 허술한 방역 관리 역시 또 다른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TBS 이혜진입니다. 예, 조금 전 보신 리포트에서 시민 인터뷰 내용 중에 알고는 있지만 무의식 중에 잘 안 지키게 된다. 경각심이 느슨해지게 된다. 그리고 사람이 많다 보니 또 넓은 공간이다 보니 제재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래서 방역당국도 지금 이런 상황들 때문에 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최근 영국 의학학술지 랜싯에 나온 연구 결과를 이 예로 들면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습관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1m 유지할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82%나 떨어졌습니다. 즉 사람 간 거리두기를 2m, 적어도 1m 벌리면 감염 차단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마스크 착용 역시 감염 위험을 85%까지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은경 본부장은 감염 위험이 낮은 지역사회에서는 마스크 착용으로 위험을 더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사람 사이의 거리를 일정 정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감염 예방을 80% 이상이나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데요. 그만큼 요즘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고는 있지만 어떤 일상적인 수칙들을 더 꼼꼼하게 신경 써서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또 고의로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또 이런 방침도 밝혔네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개인, 또 고의나 중과실로 방역 수칙을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수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반의 경우 치료비와 같은 경제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관계장관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학생들의 등교 개학이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내용 상황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전국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과 중학교 1학년 학생 이 135만여 명이 이 4차 등교를 마쳤습니다. 지난달 20일 고3부터 시작된 순차적 등교 개학이 모두 마무리된 건데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학교 내에서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지역 감염 위험이 높은 학교, 과대 과밀 학교는 당분간 한 학교의 모든 학생이 등교하지 않도록 하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어제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전국적으로 510여 개였고 이 가운데 99%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예, 99%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등교 중지를 하고 있는 학교의 거의 대부분의 비중이 지금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만큼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크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도권 상황을 보면 방역 수위를 다시 높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방역 체계를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굉장히 신중한 모습입니다. 예. 이 송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이 상당수 기업 활동이나 영업 활동을 위축시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일반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이 서민층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가 긍정적인 효과만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부정적 효과를 동반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데 이 정부의 부담이 있는 겁니다. 네. 다만 현재도 집단 감염 위험이 큰 일부 시설은 이미 각 지자체에서 사실상 영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일단 현재 방역 체계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일주일간의 상황이 통제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악화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복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중한 입장인 것은 사실이나 어쨌든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강화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마스크 이야기도 해볼게요. 이제는 정말 여름 날씨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얇고 또 통풍이 잘 되는 그런 마스크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마스크가 20분 만에 품절됐다고 하던데요. 네, 한 장당 500원인 이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가 어제 온라인에서 판매가 됐는데 20분도 지나지 않아서 20만 장이 완판이 됐습니다. 와. 이 업체는 지난 5일에도 이 마스크를 판매했는데 동시 접속자가 한때 780만
명이 육박을 하면서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금방 동이 났는데요.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기존의 공적 마스크보다 얇아서 숨쉬기가 더 쉽고 최근 날이 더워지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덴탈 마스크보다는 침방울 차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네. 식약처가 앞서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를 공적 마스크가 아닌 민간 유통 물량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마스크 가격과 판매 시기 등은 업체들의 자율적으로 맡겼는데요. 마스크 생산 업체들은 오는 20일부터 온라인 사이트 말고도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이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를 판매할 계획인데 수요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예, 그러게요. 물론 이 요즘 날씨 때문에 이 침방울 차단,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굉장히 편리하기는 하겠으나 그래도 어떤 그 환경과 그 상황, 장소에 따라서 또 적절하게 마스크 종류를 잘 선별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 가을에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찾아올 수 있다는 관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서 검체 채취 키트 공급을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검체 채취 키트는 이 구강과 코 안쪽에서 체액이나 분비물을 채취하는 의료기기입니다. 정부는 광범위한 진단검사를 통해 빠르게 확진 환자를 찾고 이 접촉자를 격리하는 것이 우리 방역 체계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를 위해 검체 채취 키트의 수급 안정화는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 국내 키트 일일 공급량은 약 3만 1,000개 수준으로 최근 일일 수요량을 충족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우선 국내 생산량과 수요량을 주 1회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업체에 추가 생산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그래요. 자, 이제 끝으로 해외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뉴질랜드가 세계 최초로 사실상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뉴질랜드에서는 지난 2월 말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감염자가 1,504명, 이 가운데 사망자가 22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뉴질랜드 보건부는 현지 시간으로 8일 마지막 남았던 확진자 1명이 퇴원하면서 이제 1명도 없는 상태라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뉴질랜드는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확산하자 외국인 입국 금지와 전국 봉쇄 등 강력한 대응을 해왔습니다. 뉴질랜드 언론은 다만 신규 감염자가 17일째 1명도 나오지 않았지만 코로나19를 뉴질랜드에서 완전히 퇴치했다고 보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 강세영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특집 생방송 TB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순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강양구 과학전문기자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방문 판매 업체와 탁구장을 비롯해서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저는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매일 나오는 상황을 업데이트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화산으로 비유한다고 하면 폭발 직전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고요. 내용적으로는 훨씬 더 나쁩니다. 그래서 깜깜이 전파를 통한 감염 확산이 곳곳에 있고 그것이 또 실제로 확진자 수로 계속 축적이 되고 있어서 언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시간만 남겨두고 있다, 이럴 정도로 내용이 나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마치 그 폭풍 전야와 같은 상황이라고 지금 분석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은 바이러스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수도권이라고 하는 이제 한정된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제 방역 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깜깜이 환자들을 포함해서 이제 곳곳에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숨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제 그분들이 밀도가 굉장히 빽빽한 상황에서
접촉만 하면은 바이러스를 전파하기 때문에 예. 과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전혀 집단 감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서도 지금 감염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요. 이제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탁구장에서 감염자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 방역 당국과 서울시는 탁구장 전부를 폐쇄했거든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바이러스의 밀도가 수도권에서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탁구장을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고요. 네.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전혀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확진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은 이런 이 감염 전파의 추세를 막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경기도에서 폐쇄 공간이면 어디든 확산되는 분위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장에 있는 방역 실무자들은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 밀폐된 공간이라면 그것이 어디든 간에 우리가 그동안 전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도 집단 감염이 터져 나올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최근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면 이 방문 판매 업체에서 또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이 방문 판매 업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들이 고령자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의 범위를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하향을 하기도 했고 또 사실상 나이대가 올라갈수록 치명률도 높아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방문 판매와 관련해서 방문 판매 그 장소에 가셨던 분들이 대부분 고령자가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그 고령자들이 일단 감염이 되셨고 또 이분들은 물건을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분들이 방문 판매에 나서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방문 판매를 나설 경우에는 만나는 분들이 또 고령자세요. 또 그러니까 접촉을 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또 전파를 시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체 치명률의 평균이 2.5% 정도 내외인데 네. 이제 60세만 되더라도 거의 뭐 2.8% 그러니까 3%에 육박합니다. 치명률이. 네. 거기에다가 70대는 10%가 넘거든요. 아. 더더구나 80대가 되면은 26%를 넘으니까 굉장히 거의 높네요. 4분 감염자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실 정도로 예.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문 판매와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그 장소에서 감염되신 분, 또 그분들을 통해서 2차적으로 전파되신 분, 이런 분들이 다 고위험군이고 지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곳곳으로 또 원래 서울 수도권에만 있던 것들이 강원도, 충청도 또 거기다가 대형 교회까지 확산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 방문 판매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이와 유사한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지금 우리 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경기도 측에서 방역 담당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밀폐된 공간 어디에서든지 전파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굉장히 위험한 구간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태원에서 문제가 터졌다고 해서 뭐 유흥시설들을 제한을 하고 또 그 탁구장에서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탁구장들을 영업 제한을 하고 지금 이렇게 막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네. 어떤 수도권 내에서 감염 전파가 수월해지는 환경만 조성된 곳이라면 이제 어디서든 그런 뇌관이 터져 나올 수 있는 말씀을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해주셨어요. 이렇게 우려스러운 상황 속에서 결국 어제 이 4차 등교 수업까지 시작이 됐고 이제는 전학년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롯데월드를 방문한 고3 학생의 확진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고서 직접 롯데월드에 전화를 해서 이 놀이공원이 폐쇄 조치가 되었다고 해요. 이 부분은 그 학생이 대처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그날 당일에 이 놀이공원을 2,000명 이상이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려감은 여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3 확진자가 롯데월드를 방문했을 당시에 이제 약간의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타인을 감염시킬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만은 롯데월드 자체가 산밀의 조건에 해당되는 공간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밀접하거나 밀폐되었거나 밀집된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예. 방역 당국이 판단하는 것과 비슷하게 저도 롯데월드 내에서 광범위한 바이러스 전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낮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롯데월드를 방문한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만에 하나 롯데월드 내에서 전파가 이루어졌다면은
그 당시에 롯데월드를 방문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 학생들 아니면 젊은 분들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또 깜깜이 감염의 형태로 지역사회 전파에 또 발원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네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사례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제 전 학년이 다 이제 등교 흉내내기 이 네. 형태로 이제 어쨌든 등교를 하고 있기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교육당국이나 방역당국에서는 학교 내에 집단 감염 사례는 아직까지 나타난 적이 없기 때문에 등교를 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앞뒤가 안 맞아요. 왜 앞뒤가 안 맞냐면 방금 경기도 방역당국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밀폐된 공간이면 어디서든 감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학교 교실은 3밀에 해당되는 공간입니다. 네, 밀접하고 그리고 밀폐된 공간이고 그리고 밀집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다 맞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감염의 부하가 높아지면,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밀도가 높아지면 아직까지는 학교 내에서 집단 감염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집단 감염의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치 앞뒤가 좀 바뀐 거죠. 예. 그러니까 산미를 조심하라고 대통령께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방역당국의 실무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 학교 내에서 집단 감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학교를 계속 보낸다라는 것은 네.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학교 내에서 집단 감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학교를 보내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예, 그 대목이 좀 뭔가 지금 단추가 잘못 깨어져 가지고 제대로 대응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학교, 어떻게 보면 이 학교에서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운이 좋았던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운이 좋고 지금 학교 내에서 교사들이 교육을 하지 않고 방역에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이들도 비교적 협조를 잘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그러게 진짜 말입니다. 운에 따라 다른 거죠. 예. 언제든지 학교에서도 어떤 그 감염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좀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최근에 감염 확산 추이를 보자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증상 감염과 그리고 깜깜이 감염이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이 정은경 본부장이 깜깜이 감염이 제일 싫다, 그 말이 제일 싫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방역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깜깜이 감염이 이렇게 위험한 이유는 뭔가요? 예, 우선 이제 정 본부장이 깜깜이 감염에 대한 설명을 잘 안 하셨어요. 그리고 네. 이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고위험군이 이제 상당히 위험에 빠질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의료 체계의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 저는 깜깜이 전파가 왜 위험한지 그걸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네. 하나는 깜깜이 전파가 일어나는 경로가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 본인 자신이 무증상이거나 본인 자신이 굉장히 경증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가 감염이 된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검사를 받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깜깜이 전파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죠. 이런 경로가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수도권에서는 전파가 워낙 빨리 일어나니까 역학조사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학조사로 찾아낸 사람은 확진검사가 되고 확진자가 되고 그다음에 치료센터로 가든 아니면 병원에 가든 해서 이제 수용이 되지만 마치 따라가지 못해서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증상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사회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소위 말해서 잡히지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전히 이제 깜깜이 전파를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깜깜이 전파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게 되면은 확인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증상을 드러내고 나서 확인이 되고 역학조사가 된 다음에 확인을 해보면 감염 경로가 불투명해지면서 깜깜이 전파가 일어나는 것으로 사후에 확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전에 차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후에만 확인이 되는 거죠. 사후에 확인이 될 때도 초발이 누군지를 모르고 단지 경로가 확인이 안 되는 깜깜이 전파였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고위험군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가 이제 요양원, 요양병원, 또 병원, 또 밀집시설, 거기에다가 우리 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에서는 깜깜이 전파가 완전히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고위험 시설에 불길이
가서 붙는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시간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거의 뭐 폭탄이 터질 직전의 지경에까지 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깜깜이 전파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지금 수도권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깜깜이 전파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깜깜이 전파가 현재 수도권에서는 13%를 넘고 있으니까 상당한 수준으로 깜깜이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점에서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정은경 본부장도 직접 언급을 할 정도로 이 방역에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깜깜이 전파. 지금 위험한 이유를 설 교수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무증상 경증 환자가 많다. 그리고 역학조사 속도가 이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감염원을 알지 못한 채로 사후 차단에만 급급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그대로 방치해 두었을 때는 이제 고위험군까지 어떤 확산 대상이 퍼져나갈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최근의 사례를 좀 다시 한번 보자면 탁구장 또 방문 판매 업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런 장소들에 뭐 제재를 하고 강도 높게 점검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그 두 분이 계속 말씀하신 어떤 그 사후적인 대처인 것이죠.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면 유사 시설을 폐쇄하고 운영을 금지하고 이게 그러니까 선제적인 대처가 아니라 사후적인 대처여서 두 분도 많이 안타까워하고 계신 것인데 이게 정말 최선일까 하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사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식의 대책으로는 지금 수도권 감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고위험군의 그 직접 공격하는 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방어가 좀 필요해 보인다고 필요해 그럼요.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설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고위험군 중에서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이 노인 요양시설이거든요. 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근데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의 상황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약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외출 금지 상태였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계속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다음에도 그분들을 계속해서 막아둘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분들이 이제서야 이제 외출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5월 들어서 외출을 하기 시작한 시점이 지금 수도권에서 바이러스 밀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과 지금 딱 맞아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노인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 뚫리는 게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외부와 이렇게 빈번하게 교류가 생기면 당연히 그 안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요양원이나 어떤 요양병원에서는 은밀히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사망자나 혹은 중증 환자가 나와가지고 확진자가 생기면 아마 집단 전수조사를 해보면은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감염되어서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분들은 곧바로 안 좋은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상황의 심각함을 알고서 그런 고위험 시설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병원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확진 환자 증가와 함께 곧바로 이 치명률 증가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이런 그 고위험 시설에 대한 이제 그 이번에만큼은 좀 한 발 빠른 선제적인 방어도 정말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 또한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해주신 부분인데 이제는 정말 수도권에서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어디에서든 이런 문제가 터져 나올 수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사실 그 최근에 이 문제가 불거진 탁구장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는 유흥업소라든가 뭐 헬스클럽 같은 운동시설 그리고 노래방 이런 곳들은 고위험도 시설로 분류를 이미 했었는데 탁구장은 그렇게 고려를 하지 못한 곳이었다는 얘기죠. 앞으로도 이런 사례들이 분명히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한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지금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위험시설 또는 방역 사각지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것 자체가 지금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은 조용한 전파와 깜깜이 전파가 소위 수도권에서는 상당 수준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소위 말해서 8개 시설과 관련해서 또는 그 이외의 시설을 뭐 추가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이미 수도권은
여태까지 수도권에서 경험해보지 못하는 가장 위험한 구간에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에 있기 때문에 식당과 카페를 한번 가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넘쳐나고 있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생활 속 거리두기에 있으니까 그냥 바이러스가 어딘가에 확산이 되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예. 이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좀 유명한 식당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카페에 가보면은 이게 도대체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나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지금 상당히 긴장이 이완되고 둔감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강 기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도권에서는 계속 바이러스의 농도가 높아지고 있고 곳곳에서 깜깜이 전파, 조용한 전파가 일어나고 있는데 예. 거기에다가 거리두기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굉장히 지금 위험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어디를 추가해서 더 조인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조치를 한다고 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보다 현실은 훨씬 더 좀 위험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심각한 구간에 지금 도달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이런 깜깜이 환자를 찾기 위한 또 노력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무증상자도 원하면 무료로 이제 검사를 해주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러한 대처가 좀 조용한 전파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좀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호하시군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본인의 증상이 나 혹시 코로나19에 걸린 것 아닐까 하고 자발적으로 검사를 하시는 분은 일상생활에서 방역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경각심이 높은 경각심이 분들이다. 굉장히 높은 분입니다. 예. 경각심이 굉장히 예. 높은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조치가 이 조용한 전파를 차단하거나 깜깜이 환자를 찾아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저는 다른 방안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최근에 이 아랍에미레이트에 계시는 파견가 계시는 서울대병원 교수님이랑 말씀을 나눴는데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전 인구의 5분의 1을 검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전 인구의 5분의 1을 검사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거기는 이민자의 비율이 90%고 예. 그 이민자 대부분이 기숙사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건설회사에서 파견을 네네. 가신 분들. 네. 그래서 기업 차원에서 집단 검사를 했대요. 어허. 소속되어 있는 모든 환자들, 모든 회사원들을 네네. 대상으로 해서 집단 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전 국민의 5분의 1 정도를 검사를 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진짜 지역사회 감염의 수준이나 혹은 조용한 전파를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있는 거점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예. 네, 기업의 모든 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검사 같은 조치들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시민들에게 자발적으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저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예. 기업이 협조를 얻어가지고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권장하는 형태로 해서 기업별로 전수검사를 막 곳곳에서 이루어진다면은 저는 그렇다면은 지역사회 감염의 양상이나 혹은 깜깜이 환자를 찾아내는 데는 일부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서울시에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예. 제가 보기에는 자발적인 시민들이 검사를 하게끔 해서 숨은 조용한 전파를 차단하거나 혹은 깜깜이 환자를 찾아내는 데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부나 방역당국 또 지자체만의 노력만으로만 될 일이 아니라 그렇게 이 전국에 있는 어떤 유수의 기업체들과의 그런 협력, 방역 차원에서의 협력도 새롭게 시도를 해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도 드네요. 그런가 하면 얼마 전까지 이 보도가 많이 됐었던 그 부천 물류센터 또 집단 감염 기억을 하시죠? 자가격리 중이던 이 물류센터 근무자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음성 판정을 받은 지 12일 만에 양성이 됐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우선은 음성이 나왔을 때는 바이러스 양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최대 잠복기가 14일이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확진인 경우에는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최대의 잠복기 이내에 한 번 더 검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최대 잠복기에 거의 임박해서 거의 네. 다 되어서 아마 바이러스가 이제 많아지는 그 구간에 재검사를 해서 양성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뭐 굉장히
많은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예를 따라서 검사를 한 것 같고, 그래서 다행히 격리 해제가 되기 전에 예. 확진자로서 그렇게 확인이 돼서 찾아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향후에도 굉장히 중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음성이 나온다고 해도 네. 바로 한 번만 검사를 하지 않고 2번 또는 3번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초 검사 때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이 자가격리가 종료되기 전에 한 번 더 신중하게 검사를 좀 해보는 부분이 중요하겠군요. 예. 자,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개인 간의 거리 유지입니다. 실제로 1m 정도 사람 사이의 거리를 띄우면 감염 위험이 80% 넘게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 상당히 놀랐어요. 80% 이상이면 놀라운 수치잖아요. 네, 이 6월 1일 날 나온 논문이고요. 이 논문이 나오자마자 저도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크게 3가지에 주목을 했는데 직접 한 연구는 아니고요. 이제 세계 곳곳에서 진행된 연구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함의를 도출한 연구입니다. 예. 크게 3가지인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1m 이상 떨어뜨리는 물리적인 거리를 떨어뜨리는 게 바이러스 차단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 3m 이상이면 거의 전파가 되지 않고 네. 2m 이상 떨어지면 훨씬 더 전파가 차단이 되고요. 네. 그리고 2번째는 3밀 공간에서는 특히 네. 병원 같은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바이러스를 차단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다. 그리고 많이들 정은경 본부장이 얘기를 안 하셨는데 그 논문에서 또 3번째로 주목한 게 페이스 쉴드입니다. 안면 가리개. 안면 눈 가리개요? 가리개나 안면 가리개도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3가지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바이러스 차단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WHO 의뢰로 이제 그 연구자들이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거리두기가 가장 중요하고 최소한 1m 이상 떨어뜨리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라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목을 하지 않았지만 이 눈 가리개나 안면 가리개도 마스크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을 언급한 논문입니다. 예, 그렇군요. 설대호 교수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네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방역 수칙은 1m 이상 거리 유지, 그리고 마스크나 안면 가리개 활용, 그리고 30초 이상 손 씻기도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설대호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TBS